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요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에서도 기초간호학 개요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문제집은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배란을 알 수 있는 부인과적, 임상적 증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답은 4번 현미경상 질분비물이 양치식물 모양으로 보인다. 요게 답이고, 자,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배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배란이라는 거는요.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 내에서 배출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의 몸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고요. 이 난자라는 거는 난자가 나와서 난자가 기다리는 건 뭐죠?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이 됐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이 정자를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질내 pH가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내 pH가 저하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산성의 상태로 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자는 산성에서 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정자는 산성에 닿으면 녹아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내 pH가 저하되면 정자가 살 수 없는 환경이고요. 이제 이런 배란의 시기가 됐을 때 여성의 몸 질내의 변화는 pH가 상승을 해서 정자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경관 점액의 점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5번에 경관 점액량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성이 배란이 되면 경관 점액의 점도, 그 다음에 경관 점액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경관 점액의 점도는요, 묽어집니다. 정자가 들어오기 좋은 상태, 정자가 헤엄치기 좋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자가 점액이 찐덕찐덕한 곳을 통과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묽은 상태가 되어야 정자가 헤엄쳐서 들어가기가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관 점액 양의 상태는요, 양이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증가하여서 정자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배란이 된다는 거는 정자가 들어오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경관의 점액의 점도 묽어져요. 헤엄치기 좋은 상태. 그다음에 헤엄을 치려면 물이 적은 데서보다 헤엄치는 것보다 물이 많은 곳에서 헤엄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경관 점액량이 증가해서 정자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배란이 되게 되면은요, 호르몬 중에서도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것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상승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기초 체온이라는 것이 상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지문의 3번에 보시면 기초 체온이 지속적으로 하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해서 배란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 체온의 상승 폭이 막 1도, 2도 이렇게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훅훅 올라가는 게 아니고 0.2에서 0.5도씩 이렇게 조금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답이었던 4번 현미경상 질분비물이 양치식물 모양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치식물이라는 거는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를 이제 양치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이런 뾰족뾰족한 상태에서 정자가 이 안에 잘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분비물 자체가 양치식물 모양으로 변화해서 이 정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포획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고, 배란이 되면 우리 여성의 몸, 그 다음에 질내의 환경은 정자를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안전한 투약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 안전투약에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안전한 투약 5가지, 파이브라이트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라이트, 정확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파이브라이트는 정확한 약을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경로, 용법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서도 뭐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일하실 때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고 적용하셔야 될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약 볼게요. 파이브라이트, 정확한 약을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경로로 드려야 된다는 거, 투약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투약 전 환자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환자를 확인할 때 누구누구 씨죠? 이거보다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근육주사보다는 뭐 가능한 정맥주사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에 따라서 주셔야 되겠죠? 어떤 경로로 줄지 정확하게 처방을 확인하고 주셔야 되는 거지, 뭐 근육주사, 정맥주사 무엇이 더 낫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모든 경구약을 식사 후에 투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구약이라고 하는 것도 처방에 따라서 어떻게 줄지 정하는 거죠. 어떤 경로로 어떤 용법으로 주는지 이렇게 이렇게 처방에 따라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복용법에 따라서, 경로에 따라서, 용법에 따라서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약을 투약하는 간호사가 조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제라는 거는 이제 뭐 조제는 누가 하는 거죠? 약사가 하는 거고요. 약을 투약하는 간호사가 준비한다. 약을 투약하는 간호조무사가 준비한다. 그래서 약을 투약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조제는 누구의 몫이냐면요, 약을 지어주는 우리 약사님의 몫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일일 투여되는 약을 한꺼번에 환자에게 주고 스스로 복용하도록 교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이라는 거는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한 번에 드려버렸을 때는 투약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3번 보실게요. 전신에 수두발진이 나타나 심한 소양증으로 칭얼대는 소아를 간호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손톱을 짧게 자르고 장갑을 끼워준다 라고 되어 있죠. 소양증이 심한 소아예요. 이런 소아에게 계속 긁도록 두시면 안 되고, 수두간호에서 중요한 거 긁지 못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손톱 밑에 균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자르고 장갑을 끼워서 긁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요. 2번에 보시면 뭐 기관 절개술 나와 있는데 수두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고, 3번에 보시면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 비누를 이용해 미온수로 목욕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것들이 건조하게 되면 더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가려움증 완화 간호를 좀 기억하세요. 화면에 보시면 가려움증 완화를 위한 간호 미온수, 그 다음에 중조수를 이용한 목욕을 권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두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두 부위를요, 1번이 답이 손톱을 짧게 자르고 장갑을 끼워주는 이유가 수두 부위 자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지거나 긁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를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수두 부위 마사지 하면은 수두 안에 있는 수포가 터지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지거나 긁지 않고 그 다음에 자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른 하나와 놀이에 참여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두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 격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하나와 철저하게 격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뭐 팁으로 하나 더 드리자고 하면은, 수두라는 것은 우리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두는요 몇 급에 속하는가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수두라는 거는 법정 감염병 2급에 속하고요. 2급 법정 감염병이라는 거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시고 격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두의 소양증 간호, 수두라는 거는 소양증 간호 굉장히 잘 나오고요. 손톱을 짧게 자르고 장갑을 끼워서 만지거나 긁지 못하도록 하고,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서 간호를 할 때는 미온수나 중조수를 이용한 목욕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환자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원하게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든지 더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가려움증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시원하게 서늘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두라는 거는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른 환자 반드시 격리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수년간 결핵을 앓고 있는 K씨는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K씨가 결핵 치료제를 2가지 약으로 병행하는 이유는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결핵약의 종류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그 결핵약이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1차 약, 2차 약도 나온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결핵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특히 결핵약을 물어봤을 때는 약의 부작용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핵약을 한 알만 먹는 게 아니죠. 그 수업할 때 제가 한 주먹씩만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핵약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해서 먹는데요. 그거를 병행요법이라고 합니다. 한 알만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 알을 한 번에 같이 복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결핵약은 한 알 먹는 게 아니고 한 주먹씩만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렇게 병행요법을 하는 이유는요. 균의 혼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 내성이 생기는 것을 약화하고 내성을 지연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병행요법을 시행합니다. 결핵이라는 놈이요. 굉장히 독한 놈이기 때문에 웬만한 약으로 잘 줄지도 않고요. 약을 쓴다고 해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 한 알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약제를 투여해서 결핵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약은 병행요법으로 시행을 한다. 특히나 치료 효과 증대시키고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내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볼게요. 좌심실이 수축하여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때 대동맥에서 받는 압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좌심실 수축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학생분들 특히 심장 어려워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첫 번째부터 막 쫄아가지고 문제 못 푸시는데 결론적으로는 끝에까지 읽어보면은 수축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대동맥에서 받는 압력. 요거 뭐죠, 여러분? 수축에서 압력이에요. 수축기 혈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5번 볼게요. 화면 보시면 수축기 혈압은 좌심실에서 수축하여 전신으로 혈액을 보낼 때 대동맥에서 받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답은 여러분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완기 혈압이라는 거는요. 우심방이 최고로 어떻게 됐을 때? 이완됐을 때의 압력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대형 사고로 인명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할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에요. 출혈이 심하고 호흡이 중지된 환자. 정말 위급한 응급처치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화면 보이시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특히 기도 폐쇄나 그다음에 대량 출혈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생리적 기능과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나 요거 호흡과 관련된 기도 폐쇄, 그 다음에 출혈, 요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짬뽕 돼 있는 거 4번이었죠? 출혈이 심하고 호흡이 중지된 환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기도 유지, 기도 개방 유지하시고 기도 개방하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우리의 몸은 많은 관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악관절이 뭐냐면 턱관절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악관절은 턱 관절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측두골과 하악골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여기 화면에 지금 해골이 나와 있죠. 우리 측두골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요, 측두골 보이세요? 관자놀이 있는 데 있죠. 관자놀이 있는 데가 측두골이고요. 그 다음에 하악골은 여기요. 아래턱을 이야기를 해요. 아래턱, 하악골. 요 사이에 있는 게 여기가 악관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측두골 플러스 하악골이 악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얼굴 부위의 유일한 관절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게 관절이에요. 이 관절로 측두골과 하악골이 만나 이루어집니다. 측두골, 관자놀이 쪽에서 만져지는 뼈, 그 다음에 아래턱뼈 요게 만나서 이 중간 부위에 있는 게 우리가 악관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안전한 약물의 보관과 투약을 위해 BCG 백신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CG 백신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약물 관리, 예방접종 약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이오도 냉암소에 보관한다. 요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직사광선 노출을 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서도 지금 냉암소라고 되어 있죠. 암이라는 거는 어두운 곳에 보관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 노출을 절대 시키면 안 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액체 백신은 4주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4주 몇 주 이렇게 아니고요. 유효기간에 따라서 약물들은 보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관하는 동안 앰플을 자주 흔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앰플은 사용하기 전에만 잘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건조 BCG는 희석 후 3일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CG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고 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철저한 무균수를 지켜가지고 반드시 한 번 까게 되면 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 백신 보관에서는요 반드시 BCG는 뭐죠 여러분? 여기서 BCG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BCG는요 결핵 예방약이죠. 결핵을 예방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BCG 예방접종 백신을 보관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2~5도 냉암소에 보관한다. 냉장 보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5도 냉암소에 보관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이니까 우리가 직사광선 어떻게 하시죠? 피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마지막 줄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항상 끝에서만 나와요. 동상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상에 걸렸을 때 응급처치 답은요 5번이에요. 조이는 옷을 제거한다. 요게 맞는 답이고요. 보통 이거 답을 3번으로 3번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뜨거운 물주머니를 데워준다. 요런 것들 왜냐면 동상은 추워서 순환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생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른 따뜻하게 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따뜻하게 해주는 건 맞긴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주머니와 같은 건조한 열이나 전열구에 의한 방사열은 절대적으로 데워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선은 한번 봐볼게요. 9번에 동상 응급처치를 한번 볼게요. 동상이라는 건 뭐냐면 말초혈관의 수축 및 혈액의 우회를 통해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말단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동상은 추운 것에 노출이 됐을 때 말초혈관, 손끝, 발끝, 끝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순환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생기는 게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추위에 노출이 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순환에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순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추운 곳에 노출돼서 생긴 것 때문에 보온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보온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건조한 열, 아까 같이 뜨거운 물주머니 같은 거, 그 다음에 열, 건조한 열이나 전열기구, 그 뭐 난로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쬐는 거 있잖아요. 전열기구에 의한 방사열에서는 절대 동상에 응급처치를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보온을 하려면 따뜻한 물이 있으면 담궈주거나 동상 부위를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준다. 요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요거의 답은 이제 5번이고 순환을 해주기 위해서 조이는 옷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1번에 보시면 탄력분대를 감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탄력분대를 감는 것 자체가 순환을 갖다가 막아버리는 상태고요. 용도의 물이라는 거는 용도는 차갑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물에 담가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열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동상에 걸린 부위는 마사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상에 걸린 부위는요 마사지 또는 압력을 절대 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동상 걸린 부위는요 마사지 또는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되고요. 동상 부위를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동상된 부위를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는데 손 같은 경우는 환자 겨드랑이나 아니면 발 같은 경우는 치료자의 겨드랑이에 이렇게 넣어서 보온을 해줘라 라는 좀 웃긴 지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신체 기능이 이제 모두 저하가 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노화 시의 신체 변화 하면은 기능 저하를 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기능 저하.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능력들이 화살표가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혈압은 상승하게 되죠.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의 기능 저하 때문이냐? 심혈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압은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 외의 것들 있는 뭐 혈압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요, 다 화살표가 좀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나이의 증가와 함께 뼈의 손실과 골격량의 감소가 온다. 맞아요. 2번 노인의 맥박수는 천년기에 비해 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한다. 이것도 맞아요. 3번 노인은 관절 운동의 저하로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며 발을 드는 높이가 낮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노인의 외모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등이 휘며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굽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노인분들의 겉모습은 구부정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이 틀린 거죠. 심장의 판막이 점차 얇아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의 판막은요, 여러분 두꺼워져요. 두꺼워짐, 판막은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장 판막이요, 경화가 됩니다. 경화. 이거는 딱딱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딱딱해지고요. 그렇게 심장 판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짐에 따라서 경화됨에 따라서 지금 강한 심잡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잡음이 강하게 들리진 않아요. 약한 심잡음이 청진된다. 이렇게 돼야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요. 지금 5번은 옳지 않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발열과 함께 몸통에서 발진이 시작되어 점차 사지로 번지는 특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으로 오른 것. 요렇게 특성이요. 몸통에서 발진이 시작돼서 사지로 번지는 특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은 저희 책에 수두밖에 없습니다. 수두에 좀 특징적이었어요. 웬만하면 그 감염성 질환의 특징 중에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서 발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뭐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드러기처럼. 이런 발진이 시작되면 대부분이 다 어디서 생기냐면요. 머리에서 생겨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여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수두만 조금 특이하게 몸통을 중심으로 생겨서 이렇게 사지로 발진이 뻗어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유일하게 우리 책에서 수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실게요. 자, 12번은 분만 2시간이 지난 산모가 회복실에서 심한 복통도 없이 패드가 피로 흥건히 젖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요, 키워드가 복통이 없이 피가 지금 출혈이 발생을 하였다. 요게 이제 키워드인데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복통이 없이 출혈이 발생이었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 아실 거예요. 답은 5번이거든요. 양손으로 자궁저부 마사지를 해준다. 이게 답이에요. 자, 우선은 저희 지문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산후에는요, 출산을 끝나고 나면 자궁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자궁은 본인의 이제 역할이 끝났잖아요. 아이가 이제 있다가 나갔으니까. 자궁은 분만이 끝나면 강하게 수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알아서 강하게 수축되어서 무엇을 막으려고 하느냐? 출혈을 막아서 내 주인님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원래의 사이즈로 퇴축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궁은 수축이 되면서 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산모는 출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게 보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출혈이 있다는 거는요, 현재 근데 복통도 없고 출혈이 생겼어요. 복통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궁 수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 바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자궁 저부를 마사지를 해서 인공적으로 수축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공적으로 수축을 유도를 해서 자궁이 얼른 수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퇴축되면서 출혈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하나 추가적으로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이렇게 자궁은 분만을 끝내고 난 후부터는 수축을 해서 출혈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자궁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밖으로 다 배출해서 예전에 임신 전의 상태의 자궁 상태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만 일주일 동안은 산모가 예리하게 복통을 호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허리 통증, 요통도 호소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요, 요통을 겪는 것은 자궁이 속에 있는 잔재물이나 응혈을 수축작용으로 제거시키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출산 후 일주일 동안 산모가 복통이나 요통을 호소한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반응이다. 요거까지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도 산모가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일주일의 기준을 두고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는 거는 정상 반응이다. 요 정도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볼게요. 부동 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 제거 후 갑자기 실금을 하기 시작했다. 간호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도뇨 이거를 정체 도뇨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 도뇨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소변줄을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도뇨라고 얘네들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선은 이렇게 인공도뇨관을 했던 사람이 이제 요거를 제거하고 나서 실금을 했대요. 소변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시 또 소변줄을 삽입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배뇨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 배뇨를 유도한 후에 실패하면 인공 배뇨를 시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도뇨, 인공도뇨나 도뇨에서 물어보는 문제는요, 이걸 알고 있느냐예요. 자연 배뇨를 먼저 유도한 후에 인공도뇨를 시행하는 거를 알고 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도뇨관을 했다고 해서 유치도뇨관을 제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실금한데 문제가 발생해서 유치도뇨가 껴버리는 게 아니고 우선은 자연 배뇨를 유도해요. 자연 배뇨 유도하는 법 아시죠? 이완요법, 뭐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게 한다. 등 마사지를 시행한다. 규칙적으로 소변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유도해서도 대상자가 소변을 못 본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인공도뇨, 소변줄을 넣어가지고 보는 그런 도뇨를 시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항상 배뇨 문제에서는요, 항상 이 문제를 잘 내요. 그래서 어떤 배뇨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연 배뇨 먼저, 그 다음에 뭘 하신다? 인공도뇨를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요거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줌으로써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환자가 못 본다 하면은 이제 인공도뇨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겠습니다. 임산부 A씨는 임신 7개월째인 후반기에 심한 허리 요통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허리 요통의 이유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7개월째 그리고 후반기에 허리 요통이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느냐?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게 되고 요추만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겠습니다. 산후 3일에 산모 체온이 39.5도로 상승하였을 때 추측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답이 산후 감염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3일 정도 지났는데 열이 난다는 거는요, 분명 어떤 감염의 원인이 있어서 열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볼게요. 16번의 마지막 줄만 보겠습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항상 어디에 나온다? 마지막 줄에 나와요. 자, 노인의 피부 간호 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의 피부는요, 특히 노인의 피부 간호를 물어보면은요, 건조 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노인의 피부 간호,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보습
간호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가습기를 사용하여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가 되겠고요. 2번은 왜 틀렸나 한번 봐볼게요.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은 진짜 너무한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벼운 마찰을 통해서 혈행을 자극한다.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 가장 좋은 목욕의 노인의 목욕 기간은 일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목욕 중 체온 하강을 예방하기 위해 뜨거운 목욕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뭐 기능도 떨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 그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목욕물의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화상도 입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 몸에 건조증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비누를 사용할 경우 지방이 적은 비누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습이 관건이에요. 지방이 적은 비누보다는 지방이 많은 중성 비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피부가 건조하면 알코올 등의 수분제를 바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피부가 건조할 때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뭐죠?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건조증을 더욱더 심하게 하기 때문에 금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조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목욕 후에 사용하시면 좋은 거 오일, 그 다음에 크림, 로션, 수분제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겠습니다. 출산 다음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모유 수유의 장점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답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통목욕에 대한 설명한다. 출산 다음날 산모가 해야 될 건데 통목욕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다음날 할 수도 없고요. 통목욕은 언제 권장이 되느냐? 4에서 6주 후에 권장이 됩니다. 출산 4에서 6주 후에 통목욕은 권장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제대간호, 우리 애기 탯줄 떨어지고 난 후에 거기 배꼽 주변을 소독해 줘야 되겠죠. 제대간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와 그 다음에 5번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설명을 한다. 요건 언제 하시죠? 산모와 우리가 신생아가 같이 퇴원을 할 때 퇴원시 간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4번 병동구조에 대한 설명, 이건 언제 하겠죠? 2번 할 때 당시에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보시겠습니다. 18번, 19번 여러분 좀 같이 묶어서 볼게요. 자, 우선 18번은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로 델타 수면이라고도 부르며, 델타 수면만 알고 있으면 요거 지문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부르며 신체 회복과 휴식, 근육의 이완, 몽유증, 윤유증 등이 나타나는 수면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 논렘 수면이 되겠어요. 논렘 수면 4단계. 자,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수면의 이제 그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렘 수면과 요거 렘 수면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N 해서 논렘 수면 또는 비렘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면의 양상은 렘 수면과 그 비렘 수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렘 수면은 뭐냐? 꿈꾸는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자지 못하는 수면을 얘기를 하겠고, 깊게 자는 수면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렘 수면 같은 론렘, 비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요, 깊은 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꿈을 꾸지 않고요, 정말 푹 자는 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논렘 수면은 다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뉘어요. 근데 이게 굳이 뭐 1단계에서 4단계 다 아실 필요가 없겠고, 논렘은 깊은 수면이지 요 정도만 알고 아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도 정말 깊게 자는 수면, 이 논렘 수면에서도 제일 깊은 단계는 몇 단계다? 4단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4단계를 뭐라 하냐? 가장 깊은 숙면을 취하는 그 단계라고 하겠고, 다른 말로는 여기 델타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수면이라는 키워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18번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줄, 노인의 수면 양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노인분들은요, 전체적인 수면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푹 자는 무슨 수면이 줄어드냐? 논렘 수면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렘과 논렘 수면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노인분들은 어떤 수면이 줄어든다? 푹 자는 논렘 수면이 줄어듭니다. 꿈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수면을
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면 시간은 짧아지고, 그리고 렘과 논렘 사이에 무슨 수면이 더 짧아지다? 논렘 수면이 훨씬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숙면이 어렵죠. 숙면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볼게요. 산모 사망을 말하는데 주요 원인, 모성 사망이란 임신과 관련하여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내내 발생하는 산모 사망을 말하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산모 사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출혈, 그 다음에 감염, 임신, 중도. 그 중에서도 1위가 뭐냐? 출혈입니다. 산모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1위는요, 출혈이고, 그 다음 감염, 그 다음에 임신, 중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초래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연골 접합이 일어났다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성인이 되었다.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라는 거는 성인이 되었다 또는 뼈의 성장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는 뼈의 성장이 정지되어서 성인이 된 후에 뭐가 많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걸 뭐라 하느냐?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 그야말로 성장을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됐을 때는 우리가 거인증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 너무 적게 나오면 난쟁이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후, 연골 접합이 일어난 후 분비가 너무 많이 돼요. 그럼 이때 뭐라 하느냐? 말단 비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켄슈타인 아시죠? 프랑켄슈타인을 보시면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막 턱 같은데도 엄청 커서 네모나잖아요. 자, 그래서 말단, 손끝, 발끝, 그 다음에 턱 끝, 이렇게 얼굴의 끝부분, 이런 데가 뼈가 비대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 하면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요거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22번 볼게요. 수혈 시 다른 간호조무사와 함께 이중으로 환자의 혈액형과 수혈팩에 붙여진 혈액형을 확인한 후 환자를 대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활력증후가 되겠습니다. 활력증후가 안정적이었을 때 수혈을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자, 대장은 육모가 없으며 결장, 띠결장, 팽비, 복막수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대장의 구성요소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대장의 구성요소는 맹장, 결장, 직장인데 이 결장에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이렇게 나뉘어요. 자, 우선은 소화기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제가 쓸게요. 소화기계 순서도 뭐 잘 나오죠? 소화기계 순서에 보시면 가장 먼저 음식 어디로 들어가죠? 구강. 입으로 음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인두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 식도. 식도 지나서 위. 그 다음에 위 지나서 소장.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 마지막이 항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외우는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냐? 소장과 대장에서 또 한 구획이 나눠져요. 자, 밑에도 써놨죠? 소장. 자, 여러분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식도. 위에서 구불구불 내려갑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좀 간략하게 그릴게요. 자, 여기가 뭐 소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대장이에요. 대장. 이게 대장인데요. 자, 소장은 맨 위에가 여기가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회장, 해서 10공회, 이게 소장이에요, 여러분. 소장.
그냥 좀 간략하게 그렸어요. 자, 식공회, 소장은 식공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 중요한데, 회장에서부터 이제 여기 첫 부분이 어디냐? 맹장입니다. 맹장. 맹장 많이 들어보셨죠? 자, 맹장 다음에, 자, 나머지가 이제 결장인데요. 자, 위로 올라가요. 맹장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밑상자 써서 상행결장. 그 다음에 옆으로 꺾어지네요. 가로 행자 써서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네요. 하행결장. 그 다음에 S자로 구부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S자 결장.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직장이 되겠고, 마지막이 여기 똥 나오는 항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장은 올라가고 옆으로 꺾어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S자로 커브 틀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장의 구성은 이런 10공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을 보실게요. 자, 등 마사지를 하다가 총골 부위 발적을 발견했을 경우 처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적이 되었다는 거는요, 욕창의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욕창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라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경우의 처치는 체위를 변경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이건 이제 욕창 예방하는 거 알고 계시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욕창 예방에서는 체위 변경 몇 시간마다 해주죠, 여러분? 2시간마다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와 같이 발적된 부위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사지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마찰, 자극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면 붉어진 부위를 마찰하고 자극을 해버리면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욕창을 더 진행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마사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욕창 부위에 찜질하는 것도 안 좋아요. 뭐 오늘 적용해도 안 되고 내능을 적용해도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찜질도 적용하지 않아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자극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총골이 발적이 됐잖아요. 총골 발적 시 청골이 발적돼서 욕창이 되게 되면 반자에는 절대적으로 취해주시면 안 돼요. 청골이 어디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이세요, 여러분? 요 엉덩이 부위가 청골이 부위거든요. 청골, 그러니까 엉덩이 꼬리뼈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발적이 생겼다는 거는 여기 욕창이 생길 수도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신호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해서 마찰, 자극해서도 안 되고 압력이 가해져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앉게 하는 반자위 자세가 제일 안 좋고요. 이때 할 수 있는 자세가 뭐가 되어 있냐? 치기, 옆으로 엉덩이 보이게 누워있는 치기, 옆으로 누워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게 요게 심스예요. 엉덩이 보이게 하늘로 해가지고 누워있는 거잖아요. 심스 위. 그 다음에 배를 깔고 누워있는 거. 요것도 이제 청골 발적 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마사지 계속한다. 안 된다 했죠? 마사지 금지. 3번 얼음찜질 해준다. 찜질, 온찜이든 냉찜이든 하지 마셔라 라고 했고, 4번 반자 위치 해준다. 반자위 하시면 안 되죠. 현재 청골 부위가 발적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반자위를 피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치료용 열램프 직접 세게 해준다. 온이든 냉이든 자극을 하지 마셔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자, 머리 손상을 받아 잠재적인 뇌출혈에 위험이 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뇌출혈 환자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의식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 뇌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를 알고 있느냐, 요거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에요.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 왜 관찰하느냐? 의식 손실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 뇌출혈 간호에서는요, 의식 손실 여부를 위해서 어디를 관찰하셔야 된다?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뇌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를 하셔야 돼요. 자, 그 간호에는 뭐가 있냐? ABR 뭐죠? 절대 안정해서 뇌압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워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때 머리를 좀 상승시켜 가지고
누워있게 해요. 그래야 뇌압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뇌에서 특히나 많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뇌출혈 간호시 의식 손실 여부를 위해서 동공 크기 자주 관찰하시고 뇌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BR 절대 안정 해주셔야 되겠고, 이게 눕혀 놓되 어디를 좀 상승시켜라, 머리를 조금 상승시켜서 눕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뇌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6번 광골을 구성하는 뼈. 광골 구성, 여러분, 광골은 장취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장취자. 자, 그래서 광골은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놨네요.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애우기 쉽게 장취자. 그래서 장골, 치골, 자골, 장취자.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광골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지금 골반이에요. 이 골반의 요 한쪽을 관골이라고 합니다. 요 한쪽을 관골이라 하겠고, 광골이 몇 개 있죠, 현재? 2개. 이게 이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한 쌍이 이루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골반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한 짝의 광골이 이렇게 코끼리 귀때기처럼 생겼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넓적한 부분이 장골이고, 그다음에 요 중간 부위 보이시죠? 여기 맞닿은 이렇게 맞닿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여기가 여러분 치골이에요. 치골이고, 이게 볼록 튀어나온데 여기가 이제 좌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위치 모르셔도 돼요. 여튼 광골의 구성 요소 어떻게 되느냐, 장취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장골, 치골, 좌골, 장취자. 자, 그 다음에 27번 수두에 걸린 3세 된 환아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입원 환자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우리 애기들이 입원 중에 불안을 가장 호소하는 이유는 뭐냐, 엄마와의 분리, 양육자와의 분리에서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영유아의 불안을 높이는 이유는요, 돌보아 주던 사람과의 분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분리불안. 그래서 이 분리불안, 낯가림이 시작되는 6개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제일 좋은 게 뭐냐, 돌보아 주던 양육자의 일관성이 있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마지막 질문 볼게요. 파상풍 하나의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파상풍은요 딱 뭐만 내느냐, 경련을 알고 있느냐. 파상풍 환자는요 경련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환자잖아요. 그래서 경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간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주로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경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호는 뭐냐, 자극을 하지 않는 것. 빛에 대한 자극 피해 주시고, 소음에 대한 자극 피해 주시고, 압박에 대한 자극 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1번 경련 시 골절 예방을 위해 팔다리를 압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압박하시면 안 되고요. 자, 2번 방안을 어둡게 하고 호흡근의 마비를 방지한다. 맞아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빛에 대한 자극을 하지 말라겠어요. 경련 환자들은요, 빛에 대한 자극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경련을 일으켜요. 경련을 하면서 호흡근에 마비가 오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자극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방안을 어둡게 해주는 간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3번 광선요법, 빛으로 자극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요것도 어떻게 보면 환자를 자극하는 거니까 이건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5번 방안을 밝게 하여 자극하여 준다. 아, 그리고 여러분, 파상풍 환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예 몸을 못 움직이는 마비 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2시간마다 뭐 체위 변경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알아서 혼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여러분, 태어난 지 7일 된 신생아구나. 신생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어찌됐든 체위 변경은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지 않아요, 맥락상.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 5번 방안을 밝게 하여 자극을 준다. 밝게 하지 마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상풍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련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하면 된다 안 된다, 자극을 하면 안 된다.
빛도 안 되고 소음에 대한 자극도 안 되고 그냥 압박이라든지 어떤 자극 절대 가하지 마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볼게요. 임신 초기 임신부 A씨는 산정관리 시 체중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A씨의 체중과 혈압 측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거. 이거는 여러분 틀리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죠? 3번. 모체의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정기적으로 병원 방문해서 체중과 혈압을 측정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고 그게 뭐죠? 임신 중독증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중이 너무 갑자기 불어버린다든지 혈압이 너무 갑자기 높게 측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임신 중독증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볼게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 수술 후 방광 세척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립선 절제술 후에 방광 세척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몸을 세척할 때 있잖아요. 우리 몸 안을 세척할 때 이때 어떤 용액을 쓰는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열고 이 몸에 있는 것을 세척을 할 때 일반적인 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몸 속에 흐르고 있는 물의 그 농도와 똑같은 걸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물은 소금기라고 했어요. 소금기인데 몇 퍼센트 소금기라 했죠? 0.9% 소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몸을 세척을 할 때는요, 특히나 우리 몸 안을 세척을 할 때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똑같은 성분으로 세척을 하셔야 돼요. 생리식염수, 0.9% 생리식염수.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시겠습니다. 자궁경관이 ECM 개대되고 자궁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정도, 정확하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도 진통을 한 임신부에 대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분만 일기 때 어떤 간호를 해주면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분만 일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화면 보시면 분만 일기라고 하는 거는 출산 1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만 일기는요 개대기라고도 하면서 진통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자가 10개자예요. 10개.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서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만일기는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거 아시죠? 그래서 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대기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통기인데 우리가 가진통 진진통을 배우셨어요. 진통기에서도 진짜 진통이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정말 진짜 진통이 있으면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시기가 분만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진통이 있으면서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기까지를 우리는 분만 일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만 일기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규칙적인 진진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진통은 자궁 수축 간격이 단축되고 진통 지속 시간은 길어지고 통증 간도는 강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신동이고요. 규칙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가 완전히 개대, 자궁의 경부가 완전히 열려요. 그래서 아이를 처음 낳는 초산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대됐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열리는 정도가 10cm일 때 완전 개대됐다라고 하겠고 이제 출산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cm 정도 열렸으면은 완전 개대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만 우리 일기는요. 그래서 이렇게 분만이 개대 그 자궁 경부는 초산모는 완전 개대되면 10cm, 경산부는 6에서 8cm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산모는 10cm 열리면은 이제 2단계로 진입이 되는 거고요. 경산부 같은 경우는 6에서 8cm 정도만 열려도 바로 2단계로 진입이 되어서 분만실로 옮기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때 뭘 하냐면요. 내진을 통해서
내진을 통해서 자궁 경부 개대 정도를 확인해요. 몇 cm 열렸는지, 1cm인지 2cm인지 이렇게 열렸는지를 내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요, 우리 아가가, 태아가 잘 지금 뱃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뭘 보아야 되냐? 태아의 심음을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분만 일기에 태아 심음 측정을 하는데, 태아 심음은 언제 측정하느냐?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의 태아 심음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엄마에게는 뭘 해주면 되느냐? 불만 일기 때 상모해요. 엄마 상모해서 감염 예방과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관장, 자궁 수축을 촉진하고 산도 오염을 방지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배뇨도 유도해가지고 소변 정체가 되게 되면 비뇨기계 감염이라든지 태아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배뇨를 이때 분만 일기 때 유도해서 우리 아이가 내려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양수가 터지기 전과 터진 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양수가 터지기 전에는요, 분만 촉진을 위해서 걷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양수가 터진 후라고 하면은 이제 언제든 아기가 쑥 내려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가장 먼저 태아 심음 촉진해줘요. 왜냐면 아기가 살고 있는 환경이었던 양수가 터졌다는 거는 아기한테도 아기의 환경이 깨졌다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잘 있는지 심음을 촉진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는 산모가 절대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게 이렇게 절대 안정을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만 일기 때는요, 이때부터 복압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분만 일기에는 복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만 일기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3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자궁 수축 시 배에 힘을 주게 한다. 현재 이거 분만 일기거든요. 자궁 수축 배에 힘 주게 하나요? 복압은 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회음 절개술을 실시한다 라고 되었는데, 회음 절개술은 여러분 언제 실시하느냐? 분만 2기 때 실시해요. 분만 2기의 발로 시에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산모에게 태아 심음을 듣도록 해준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이 분만 일기 때는 태아 심음을 측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서 잘 있는지 이때 측정을 해서 산모에게도 들려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산모의 체위를 절서기로 취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모 체위를 절서기로 취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분만 일기 때 체위는 측이 또는 산모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돼요. 이제 절서기는 이제 분만 2기에 아기 나올 때, 태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절서기를 취해주시는 거고요. 분만 1기의 체위에서는요, 분만 1기의 체위는 그냥 산모가 편안한 자세, 편안한 자세, 굳이 체위를 취해준다고 하면은 측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만 1기에. 2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절석이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절대 안정을 취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절대 안정은 언제 하시면 되냐? 분만 일기의 절대 안정은 양수가 터지면은 이제 절대 안정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자궁 경관이 한 2cm 정도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궁을 더 열리게 하기 위해서 산모한테 열심히 걸어주라고, 그러니까 파수 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만 촉진을 위해서 걷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볼게요. 자, 마지막 줄에 뭘 물어보냐? 수치료 효과로 옳은 것은? 여러분 32번부터는 한방 문제예요. 자, 그래서 수치료, 물로 치료하는 수치료. 그래서 수치료의 효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치료의 효과는 해독과 중화, 자극과 진정,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순환, 그 다음에 산염기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혼침 후 환자가 현웅감을 호소할 때의 조치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3번 화면 볼게요. 혼침, 침을 놓을 때에 침의 자극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환자가 너무 허약하고 신경이 예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어지러우면서 메스껍고 심하면 땀을 몹시 흘리면서 팔다리가 싸늘해지며 기절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걸 이제 우리가 훈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현웅감,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 침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 침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고요. 즉시 침을 빼줘요. 이걸 이제 발침이라고 얘기해요. 발침.
그 다음에 너무 어지러움증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경미한 환자라고 하면은요, 따뜻한 물을 제공을 해줍니다. 마실 수 있게 따뜻한 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지러움증이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인중, 우리 코 밑에 여기 코와 입 사이에 인중 있죠? 인중, 그 다음에 중충혈을 눌러줍니다. 중충혈. 중충혈은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세 번째 손가락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손톱이고, 세 번째 손가락이 있으면은 세 번째 손가락 엄지 방향 쪽, 엄지 방향 손톱 모서리가 있어요. 엄지 방향 쪽에 있는 손톱 모서리,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중충형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백회열의 쑥뜸. 백회열은 뇌 중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머리통의 중앙에 백회열, 여기 머리통의 중앙을 백회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쑥뜸을 놓아줍니다.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물이었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겠고, 2번, 인중과 중충혈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곳에 서 있도록 한대요. 어지러운 환자인데 서 있도록 하시면 안 되겠죠?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곳에 환자를 눕혀주는 거, 요게 중요하고요. 서 있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침을 계속 놓은 상태, 요것도 안 되겠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 어떻게 하셔라? 침을 즉시 빼셔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침 부위에 더운 물 마사지를 해준다. 침 부위 자체에 더운 물 마사지해서 자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침을 빼주고, 증상이 경미한 환자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너무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인중, 중충혈을 눌러주고, 아니면 이제 백회열, 이 머리통의 중앙 부위에 쑥뜸을 놓아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35번은 우리 치아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4번을 한번 볼게요. 치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맹출은 생리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맹출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맹출은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맹출이 뭐냐? 잇몸을 뚫고 이빨이 나오는 걸 맹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니의 수는 28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 보시면 우리 여러분 전니는 유치를 얘기를 하고요. 얘는 6개월에 처음으로 하악, 아래턱, 중절치가 입안으로 나와서 3세에 완전히 이렇게 나게 되는데, 이때 개수가 몇 개냐? 지금 28개라 했는데요. 총 20개예요, 여러분. 유치 전니는 0에서 3세에 완전하게 나오거든요. 0에서 3세에 완전하게 나오는데, 0세에 시작돼서 3세에 완전하게 나오는데, 이때 총 2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니는 6개월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3세에 완전히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칫솔질은 식후 3분 이내에 하는 것이 치아 위생에 좋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어금니의 기능은 음식을 자르거나 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금니는 기능이 뭐냐? 음식을 분쇄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구치는 15세에서 16세경 사랑니를 포함해 모두 석회화가 종료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구치는 15에서 16세경 사랑니를 제외하고 모두 석회화가 종료됩니다. 사랑니를 제외해요.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여러분 전니 있죠? 전니는 유치예요. 이 유치는 언제 처음 나느냐? 이빨은 6개월에 처음 나요. 처음 나기 시작해서 아랫이빨부터 나요. 아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완성되느냐? 3세에 완전히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치 있죠. 영구치를 간이라고 하는데, 6세에서 18세, 6세에서 이제 영구치는 나기 시작하면서 18세에 완성돼서, 이때 완전 개수가 28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에게서는 완전한 이빨이 20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인이 됐을 때는 28개의 이빨을 갖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랑니까지 포함을 하면은 몇 개가 되느냐? 32개가 돼요.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32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볼게요. 치아 우식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치아 우식증이 충치를 이야기를 하겠고, 우리 충치가 발생하는 요인은 구강 내 세균,
음식물의 종류와 당분 섭취, 타액 분비가 저하됐을 때 타액의 당질과 점성 증가는 치아 우식증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치아 우식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치아 우식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타액 점성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치아 우식증을 일으키는 발생 요인은 구강 내 세균이 많을 때, 음식물의 종류와 당분을 섭취를 많이 할 때, 타액 분비가 저하됐을 때, 타액 분비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많지도 않은데 타액의 점성 자체도 증가를 해버리면 치아 우식증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예방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치아 우식증 예방법 당연히 칫솔질을 잘 하셔야 되겠고, 치면 열구 전색이라는 게 있어요. 치아 홈메우기 치과 가셔서 하시고, 불소도포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이 조절, 저탄수 식사, 칼슘 성분이 많은 음식, 과일, 야채 등 치아 청정 작용을 하는 음식을 섭취해 주시면 치아 우식증,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모의고사 2회의 기초간호학 문제를 다 종료를 했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남을 때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